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정시 모집의 특징을 보면 일단 선발 인원과 2월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발 인원이 몇 명이고 작년보다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군별 모집 인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나. 가군, 나군, 다군의 비율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수능의 반영 방법, 영역별 반영 비율이죠. 비율을 좀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네 번째는 대학별 환산 점수로 내 석자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동점자 우선 처리를 대학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의 학부 변동사항, 또 경쟁률, 충원 합격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런 특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정시 모집 인원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작년보다 줄었죠. 약 3,882명이 줄었습니다. 정시 인원이. 그러니까 수시 인원이 늘다 보니 정시 인원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시 인원은 3,882명이 줄었는데 수능 응시자 쪽을 보면 지금 한 4만 6천 명 줄은 거죠. 수능에서는. 그래서 수능 응시자도 줄었기 때문에 또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쩌면 그닥 작년보다 많이 불리해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영역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 요거는 이제 좀 잘 따지면서 해 보셔야 되고요. 또 군별 인원은 어떻게 됐고 대학마다 어떻게 2월 인원이 발생할 것이냐. 또 수능 지원자가 감소됐는데 올해 입시의 특징을 보면 특히 과탐 응시자가 많이 감소를 한 거죠. 과탐, 그러니까 자연계 인원이 더 많이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자연계 쪽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수능 탐구를 대체하는 그런 대학, 또 모집 군별 지원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얼마만큼 줄었을까? 올해 정시 모집에서 총 뽑는 인원은 7만 9,090명 정도 되고요. 작년 대비해서 약 3,882명이 줄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주요 15개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을 좀 살펴봤더니 작년보다 사실 늘었어요. 주요 대학은. 좀 늘었기 때문에 주요 대학 쪽은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정시 모집에서는. 그다음에 수시 미등록 충원 기간이 12월 19일 밤 9시.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모집군의 변화를 보면 가군과 나군은 138개고 가군, 나군의 대학 수는 비슷합니다. 근데 다군의 대학은 121개고 그러니까 좀 적은 거죠. 다군이 대학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원수를 보면 가군이 28,000, 나군이 29,000. 가군과 나군의 인원수는 비슷하면서 나군이 조금 많은 거죠. 그래서 가나군은 좀 비슷하다. 다군은 인원이 적죠. 18,000명 좀 적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꼭 합격을 할 수 있는 대학을 가군과 나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조금 상향을 하고 싶은 대학도 가군과 나군에서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다군은 좀 인원이 적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요 15개 대학만 가지고 살펴봐도 가군, 나군, 다군이 있는데 다군의 인원이 너무 적죠. 1,900명으로 가나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다군에서 찾으면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도 보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절대평가로 되면서 영어를 반영 비율에 넣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넣지 않고 가산이나 감점을 하는 그런 대학이 있고요. 또 반영 비율을 축소시킨 대학이 있어요. 연세대, 한양대, 건대, 경희대, 한국외대는 좀 축소를 했다.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능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100으로 많이 뽑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기 서강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작년에 서강대는 수능 90에 내신 성적 10이었거든요. 학생부 10으로 뽑았는데 올해는 학생부의 영향을 없애버리고 수능 100으로 갔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정시에서는 수능 100으로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학생부가 들어가는 대학이 주요 대학에서는 몇 개 대학이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나군이 그렇고요. 건국대와 동국대가 수능은 90%로. 그러니까 수능 90%와 내신 10 할 때는 내신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이 있다. 이걸 보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내신이 10%, 학생부가 10%지만 이 10%의 학생부가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학, 가, 나영을 허용하는 대학이 좀 늘고 있다. 가형과 나형을 허용한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인문계 학생은 주로 수학 나형을 보는데 이 나형을 가지고 자연계 쪽으로도 지원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래서 수, 나형하고 사과탕까지 다 허용하는 이런 대학이 이제 고려대학교 간호학과나 컴퓨터학과, 이런 학과들은 인문계 자연계를 다 같이 지원을 받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서울대 간호학과가 그러하고요. 수학, 간화형과 사과탐, 경기권의 많은 대학들이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문 자연을 다 허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허용하는 대학인 경우, 수, 가나형을 다 허용하고 사과탐을 허용하는 대학의 경우는 수학 가형이나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을 보면서 취득 점수의 가산점이니까 그걸 보면서 유불리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인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똑같이 간다. 똑같이 가는데 다만 이제 서강대학이 수능 100으로 바뀐 거죠. 작년 비해서 바뀌었고,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학생부의 영향은 크지 않다. 주요 대학에서는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주요 대학이 아니라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을 살펴보셔야 되죠.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이 수능 100인지 학생부 영향이 있는지, 학생부가 간다고 하면 자신의 학생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는 다른 학생에 비해서 학생부 성적이 좀 괜찮다 그러면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에 썼을 때 아마 합격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내신 성적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능 점수 몇 점을 좀 깎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지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상담이나 이런 거 갔을 때 내신 없이 수능 성적만 갖고 저희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해서 대학을 정하기 때문에 내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시 선발 인원과 2월 인원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는 약 3,882명이 줄은 거죠. 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약 22.7%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뽑는 인원의 정시 모집 인원은 작년 대비해서 약 조금 줄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전반적인 경향이고, 중요한 건 전반적인 경향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그 학과가 작년 대비해서 늘었나 줄었나, 이거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냥 주요 대학만 제가 어느 정도 늘고 줄었나를 좀 살펴봤더니 오히려 정시 모집에 늘은 대학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수시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줄었죠. 정시 선발 인원이 늘었죠. 얼마나 늘었을까? 11.7%라고 하는 많은 수가 늘은 거죠. 11.7%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작년 비해서 정시 선발 인원이 좀 늘었다. 또 서강대 9.2%, 중앙대, 연대 2대, 여기까지가 정시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좀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정시 선발 인원이 줄었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정시 선발 인원이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늘었다는 걸 보시면 합격선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거기에 또 인구는 줄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려대, 경희대, 서울시대 전부 다 조금씩 늘었다. 서울대는 똑같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상위권 대학들이 좀 선발 인원을 늘렸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등록 정시 2월 인원이에요. 요 2월 인원은 이제 우리가 수시 모집이 다 끝나고 미등록 충원 발표가 끝나면 대학이 발표를 합니다. 그게 1월, 12월 한 21일 정도가 될 텐데요. 그 2월 인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 원서의 접수는 12월 26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수능 점수로 내 점수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을까, 이제 감은 지금은 잡으시고, 실제 원서는 12월 26일에 쓰시는데 쓰시기 전에 2월 인원을 꼭 보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꼭. 요거는 그냥 대학별 인원만 나타난 건데요. 대충 그게 대학별 인원을 보더라도 서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 약 217명을 수시에 뽑지 못하고 정시에 2월을 시킨 거죠. 2월을 시켰다. 물론 서울대는 217명을 기존 인원에 플러스 했을 때 충분히 뽑아갈 수 있겠죠. 근데 서울대가 이렇게 뽑아가면 그 영향은
연대나 고대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원 자체가. 그러면 고려대학은 239명, 연세대학은 267명을 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럼 서울대까지 다 합치면 한 700명 정도가, 스카이에서 700명 정도가 수시에 뽑지 못하고 정시를 넘기는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파는 성균관대나 한양대한테 오겠죠. 그래서 이 정시는 이 조그만 눈덩이가 점점 불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인 서울대의 이월 인원이 발생을 하면 그 인원은 연고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또 다음 대학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월되냐 이런 인원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한 중요한 건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얼만큼 이월이 발생했을까를 꼭 보셔야 되는 거죠. 학과별로 꼭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면서. 근데 이 발표가 12월 21일 정도에 발표를 합니다. 대학이 발표를 해서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찾기 어려우시면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로 오시면 어디가에 떠 있어요. 어디가는 이제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대입정보 포털 어디 감자, 대학 어디가거든요. 아니면 대입정보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대학 어디가라고 치세요. 그럼 포털이 뜨고요. 거기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12월 21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21일 날 오전에 각 대학 발표한 걸 다 모아서 빠르면 21일 날 한 점심시간쯤에 그게 띄웁니다. 좀 늦으면 아마 그날 오후에 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대학별, 학과별로 이월 인원이 얼마나 발생했나 그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요 대학의 이제 선발 인원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 인원이 주요 대학에서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라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가군이 주요 대학의 경우 약 4,900, 나군이 좀 많고 다군이 적잖아요. 1,900.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뽑고 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1,453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늘었는데 이 늘은 숫자가 군별로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특히 다군의 인원이 너무 적은 거죠.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스카이나 서성한 이런 대학들은 다군에 지금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아주 최상위권 아이가 서울대나 연고대를 쓰는 아이는 가군과 나군에서 대학을 찾고 다군에서는 쓸만한 대학이 없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능 반영 방법과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수능의 반영 지표에 따라서 이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유불리 검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자, 수능 성적을 가지고 원점수는 뭐 필요가 없고요. 두 학생을 좀 비교를 한 거죠. 두 학생을 비교를 하면 이 뭐라고 하는 학생과 김땡땡이라는 학생 두 학생을 보면 등급은 1, 2, 3, 2, 1, 3으로 둘 다 2.0 등급은 같죠. 등급은 같은 학생인데 이 땡땡이라는 학생은 표준 점수가 262점, 그리고 김땡땡이라는 학생은 표준 점수가 264점이네요. 127, 137, 4점. 그러면 두 학생을 비교해 보면 이 김모라고 하는 학생이 표준 점수가 2점이 높은 거고요. 근데 이 땡땡이라는 학생은 100분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학생들의 점수는 같은데 원점수는 뭐 이 땡땡이라는 학생이 높지만 원점수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비교해 보면 같은 등급의 학생이지만 이 학생은 100분위가 넘고 김 학생은 표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100분위가 높은 학생은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보면 국어를 잘 본 학생이 100분위가 높고 수학을 잘 본 학생이 표준 점수가 높겠죠. 그러면 100분위가 높은 학생은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표준 점수가 높은 학생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거죠. 근데 대학이 반영하는 지표를 보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거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그냥 다 100분위를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학생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합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점수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가지고 반영하는 대학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영역을 대학이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은 국수 영탐의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만 더 중위권 대학 쪽으로 가면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수도권만 기준으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 중 3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 예를 들어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영어 미반영, 영어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좀 못했지만 국어나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는. 또 서울 기독대, 서울 한영대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고요. 또 경기권으로 가면 조금 상황이 좀 달라지죠. 경기권으로 가면 오히려 3개의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지요. 가천대 일반전형 2나 강남대, 경기대 뭐 이런 대학들. 또 2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거죠. 1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 거죠. 저건 이제 서원대학인데요. 저 대학의 수학교육과는 수학만 반영하는 거예요. 수학만. 그런 대학이 있고요. 또 한국사는 대부분의 대학이 가점이나 감점만 하는데 한국사에 반영 비율을 준 대학이 있는 거예요. 그런 대학이 서울권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인하대, 가천대, 아세연합신대는 한국사에 5%의 반영 비율을 주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을 가는 학생, 건국대, 경희대 이런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한국사 점수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수원 카톨릭대 같은 데는 6.67%를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영 비율, 내 점수가 얼마나 유리한가를 좀 보셔야 되고, 대부분 한국사는 응시 영역만 갖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데 저렇게 반영 비율을 줘버리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찾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예체능계는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체능을 빼고 나머지 대학 중에서 4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만 한번 찾아본 거죠.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뭐 신한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는 국어 플러스 택 1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필히 반영하고 수학, 영어, 탐구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라는 거죠. 자연계는 수학을 반영하고 하나만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수학을 좀 잘했고 나머지 중 국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은 잘했고 탐구나 영어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2개만 반영하는 대학에 집어넣으면 그 아이는 합격권에서 높아지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는 국수 영탐 중 2개만 선택을 하는 대학인 거죠. 2개만 선택하는 대학이고요. 또 가천대 일반전형 2, 저건 참 재밌는 대학이에요. 저 대학이 최상위는 40%, 차상위도 40%, 차차상위는 20% 이렇게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4개 영역 중 3개를 반영하는데 가장 좋은 거 2개는 40%를 반영하고 세 번째 거에는 20%만 반영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4개 중 3개인데 3개 중 특별히 한두 개를 잘했다. 그러면 40%를 반영하기 때문에 점수가 팍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기타 나머지 대학들도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밑에 보시면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 이런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 중에 수학 못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탐구는 어느 정도 했는데 수학을 못해갖고 수학은 7등급이에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제 상담하러 보면 이제 요즘 아이들이 많이 하잖아요. 유유유 뭐 하면서 선생님 수학이 망했어요. 수학이 없는 대학으로 가버리면 그 학생은 점수가 높아지겠죠. 특히 강원권에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그 대학이 인문계열에 한해서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망했어요. 그러면 망했지만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4개가 골고루 있는 애보다는 수학은 하나 진짜 망하고 3개를 잘했다. 절로 가면 되는 거죠. 또한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 국어만 또 못 봤을 때도 이런 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찾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택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 신경대 같은 경우 탐구는 필수이고 국수영 중 택 2 이랬단 말이에요. 국수영 중에 2개만 반영하니까 뭐 수학을 망했어요. 혹은 뭐 영어만 망했어요. 뭔가 하나 망한 애가 저런 데 쓰면은 오히려 점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의 포인트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이 반영 영역을 4개를 다 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내가 망한 걸 버리면 되는 거죠. 버리면 된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주요 15개 대학은 다 반영을 합니다. 국수영탐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대학이 아닌 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이쪽으로 가면 4개의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데 반영하지 않았을 때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잘 본 과목에 비율이 많은 그런 대학을 찾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정시에서는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든 대학은 잘 찾을 수가 없어서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그다음에 경기권 대학, 그다음에 이 지역이 춘천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권 대학까지 반영 비율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영 비율을 보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학이 어디인가, 그거를 찾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대학을 잠깐 보겠어요. 대부분의 대학이 인문계면 저 카톨릭 대학처럼 국어와 탐구 30, 수학 영어 20, 3, 2, 2, 3 이런 대학이 대부분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인데 건국대를 갔더니 영어가 15예요. 그러니까 건국대는 영어가 망했어요. 이런 애가 선택하면 유리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대학 경기대인데요. 경기대는 탐구가 10이야. 그러면 탐구가 망했어요, 이런 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애라면 탐구 반영이 10%인 저런 대학, 혹은 국어를 잘 봤어요. 그럼 국어 반영이 많은 대학을 찾아야 되잖아요. 국어 반영이 40%인 대학, 이런 대학을 찾으시면 되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 영어는 그냥 감점주의로 가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가지고 감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율을 보면서 10이나 20 정도 반영하는 대학, 혹은 30이 넘는 대학들, 30이 넘는 경희대, 고려대, 국어 반영에서 서강대, 이런 대학들은 국어의 반영 영역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의 반영이 엄청나죠. 46.9. 그러면 수학을 못하면 합격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대학은 수학 잘하네. 그 대신 탐구는 18.8%밖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탐구는 좀 못하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애가 지원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인데 이것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탐구는 15%밖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탐구의 반영 영역이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이면 대부분 수학과 영어는 한 20, 국어 탐구 한 30이 기본인데,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그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이 40, 40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망했어요. 그러면 저런 대학은 원서를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 이상 반영하는 국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탐구가 적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또 거꾸로 탐구 반영이 큰 대학은 또 어떤 대학인지, 이런 것까지도 좀 살펴보시면서 대학을 좀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인데요. 경기권 대학도 비슷하죠. 가천대 같은 경우 한국사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대학은 이제 한국사를 망했어요. 그러면 곤란해지겠죠. 이런 대학들은 한국사는 대부분 반영 비율을 주지 않는데 특별히 주는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대학 보시면 되고, 경기대 역시 탐구 쪽이 10%밖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하대학교 한국사 5%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강원권입니다. 여기 이제 춘천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권의 대학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카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 국어 수학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학생이 국어를 잘 봤어요? 혹은 뭐 수학을 잘 봤어요? 그럼 그 과목을 선택하면 되고요. 반대로 국어를 못 봤어요? 수학을 못 봤어요? 그 아이는 그 과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영어 탐구. 그 대신 탐구 반영이 40%이기 때문에 카톨릭 관동대는 탐구를 못 봤다 그러면 지원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 수학 반영이 10이에요, 10.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 중에 선생님 수학 망했어요, 뭐 폭망했어요, 아이들 말로 그런 학생이 있다면 오히려 10%밖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죠. 다만 한국사에 5%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어떤 과목을 잘 본 과목의 퍼센트가 커야 되고 못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작고, 그러면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유불리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상지대 같은 경우는 아예 수학을 반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 중에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춘천교대나 한라대를 보면, 이쪽을 보시면 수가 가탐의 퍼센트가 있잖아요. 요건 가중치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춘천교대 같으면 수학이 28.6%를 반영을 하는데 수학 가나 가탐, 그러니까 자연계 응시할 때는 5%의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이 가산점은요, 취득점수의 가산점이에요. 취득점수에. 그러니까 취득점수를 보셔야 돼요. 춘천교대 활용지표가 표준점수예요. 표준점수로 뽑는데 취득점수에 5%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취득한 표준점수, 예를 들어 뭐 수학이 120점이다. 그럼 120점에 5%를 주는 거죠. 120점에 5%를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한 6점쯤 되나요?
5%니까 그럼 120점이 126점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저렇게 춘천교대처럼 문이과를 다 개방을 해놓고 다 지원을 받을 경우에 자연계 쪽, 그러니까 수가나 과탐응시자한테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 그래서 이 가산점을 주는 경우에는 취득점수의 가산점입니다. 그래서 그 과목을 못한 애는 가산점을 줘도 점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100점인데 5%를 준다. 그러면 걔는 5점을 받는 건데 표준 점수가 50이야. 그럼 걔는 2.5를 받는 거잖아요. 표준 점수가 10점이야. 그러면 0.5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해서 유불리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한라대 같은 경우는 10% 가산점을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5% 가산점을 주는 건 뭐 그것도 뭐 중요한 점수이긴 한데 한 10% 준다 혹은 15% 준다 그러면 가산점 많이 주는 거예요. 한 15% 준다 그러면 엄청나게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권이었고요. 다음은 자연계인데요. 자연계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학 반영이 큽니다. 수학 반영이 크다라는 걸 보시고, 그래서 수학이 거의 35%가 넘고 막 40%까지 가는데 서울대처럼. 그런데 30%를 반영하는 대학이 좀 작아 보이는 거죠. 작아 보이고, 또 수학 가형과 나형을 다 허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학 가형에 가산점을 주는 저런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일부 대학의 한국사를 반영하는 것, 또 감안하시고, 저기 5라고 한 건 5%를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대학에 예를 들어 건국대 다 합치면 95잖아요. 한국사 5를 줘서 100%를 맞춘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뭐 색깔 칠한 건 작년 대비해서 뭐 바뀐 대학의 색깔인 거고요. 자연계의 경우 수학 반영률이 대충 큰데 이화여대처럼 고른 대학들 있죠.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거는 4개의 영역이 고르네요. 고르네는 이화여대처럼 25, 25, 25, 25 이런 데가 유리하다라고 보시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배치표를 보면요. 배치표는 대부분 25, 25, 25, 25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치표는 맞춰져 있는데 실제 대학은 25, 25가 아닌 거거든요. 각 영역별로 반영 비율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거기 때문에 배치표에 있는 점수는 25, 25로 맞춰진 점수, 그 다음에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곱한 내 점수 해서 비교해서 배치표상에 있는 점수보다 내가 점수가 높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치표에 있는 점수보다 반영 비율을 곱한 내 점수가 낮다면 배치표에는 있지만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자연계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반영 퍼센트 보시면 되고, 강원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권이죠. 그래서 가톨릭 한동대 같은 경우 역시 선택이죠. 국어, 수학 중에서 선택, 40, 40에서 선택인데 수가에 10%를 줬다. 그러니까 자연계 수학을 보내는 10%를 갖고 40%를 갖고 가는 거니까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학을 선택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 같은 경우에 역시 자연계니까 수학이 40이고 국어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망했어요. 요런 애들은 지원을 해도 될 것 같죠? 또한 자연계 응시자한테 수학 10% 가탐 5%를 준다면 수가 가탐 응시자가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원대 같은 경우 보세요. 수가 20% 주죠. 이거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강원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강원대 같은 자연계는 인문, 나형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거꾸로 20%를 점수를 깎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연계한테 20%를 주는데 나는 나를 봤으면 20%를 못 받는 거잖아요.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점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강원대 같은 경우에. 상지대 국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수가에 5점. 이건 그냥 5점이라는 점수를 주는 대학인 거죠. 대부분 퍼센트를 주는데요. 그다음 한림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죠. 우선 한라대부터 보겠습니다. 한라대는 40, 40, 40, 20. 이건 뭐냐?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죠. 2개를 선택해서 40, 40, 나머지 탐구 20 이렇게 준다는 뜻이고요. 한림대를 보니까 60, 40, 60. 이건 뭐냐?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이. 탐구를 선택하면 40을 받는 거예요. 40을 받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60을 받겠죠. 60을 받고 탐구를 선택하지 않을래요. 국수형 중에 선택을 할래요. 그러면 잘한 거 60, 두 번째 잘한 거 40 이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60 또는 40을 반영할 수 있다. 국수형은 선택할 수 있고 탐구는 60까지는 안 되고 40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가요. 그래서 이거는 2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한 과목, 2과목 정도를 잘했다. 근데 한 과목을 특히 잘했다. 그럼 한림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잘한 과목에 60%를 받고
두 번째 잘한 과목에 40%를 받으면서 두 과목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수가에 또 10%의 가산점을 준다. 그렇죠? 그럼 수가를 봐서 60을 받고 10% 가산을 하면 그 학생은 상당히 다른 애보다 높은 점수를 반영할 수 있다. 그것이 한림대식의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일이 뭐 손으로 계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학교 오시면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선생님들은 그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제 점수가 한림대식으로 하면 몇 점인가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담임선생님은 프로그램으로 드릴 것이고요.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 홈피에 아마 이게 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대학이 작업 중이고 수시가 끝나는 순간에 대학에서 뜹니다. 대학에서 뜨고요. 아니면 대입정 포털 어디가에 오시면 어디가에도 이 프로그램이 이제 뜰 예정으로 있다. 지금은 이제 수시가 아직 진행 중이고 다음 주까지 합격자가 발표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뜨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처에 띄웁니다. 거기에 점수를 넣어보시고 유불리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능 반영 영역과 이제 지원 전략인데요. 내가 어떤 과목이 유리할까? 그거를 좀 알고 싶다. 했을 때 만든 표입니다. 이 학생의 국어가 표준 점수가 114점이고요. 그다음에 수학 나가 125점이고 탐구가 130점이라면 국어, 수학, 탐구의 이 학생의 표준 점수 합이 369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369점인데 영어는 이 학생이 이제 2등급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 네 개의 영역이 어떤 게 유리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학교 가시면 담임 선생님들이 자료가 있으세요. 담임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369점인 학생의 국어의 표준 점수의 평균이 120.2라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자료에. 그러면 나는 114점이니까 369점이라는 점수를 받은 아이에 비해서 나의 국어는 마이너스 6점이 평균보다 떨어진다는 뜻이죠. 떨어진 뜻이고 수학은 평균이 126.9인데 나는 125니까 1.9점 떨어지고 이 점을 받은 아이의 영어 평균이 1등급인데 나는 2등급이니까 5점이 떨어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탐구는 평균이 120.6인데 내가 130이니까 나는 점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점수대를 받은 아이의 과목별 평균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게 유리하다? 탐구가 제일 유리하고 수학이 두 번째 유리하고 영어가 세 번째고 국어가 네 번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점수의 순위를 정했으니까 나는 어떤 대학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냐면 탐구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거죠. 반대로 국어 점수가 평균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국어를 많이 반영하는 대학으로 지원했을 때는 불리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유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탐구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만 뽑아봤는데요. 이런 수학 있는 대학들이 자연계의 경우는 수학, 가, 가탐, 그러니까 수학, 가, 나를 허용하고 사가탐을 허용하는 대학의 경우 수학, 가나 가탐을 응시한 학생에 가산점을 주는 가산점의 비율인 거죠. 비율.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수가에 5%, 가탐에 3%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충 5% 정도를 주면 가형을 본 학생이 나형을 본 학생보다 손해나는 게 어느 정도 비슷해지고요. 10% 정도의 가산점을 주면 수학 가형 본 아이가 좀 유리해진다. 15%의 가산점을 주면 수가를 본 학생이 아주 유리해진다.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연계를 가면서 수가를 보고서 가는 학생은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수나를 보고 자연계를 간다면 이런 대학에서는 가산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수나를 보고 지원하실 때는 가산점을 받지 않는 것만큼 점수를 조금 깎아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가산점을 받는 학생들은 가산점을 더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받지 못한 학생은 약간 점수를 깎는 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형으로 지원할 때. 그래서 그런 표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수학, 가와 가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라면 계산을 좀 해보시고 지원을 하셔라.
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불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쪽이 수학 가고 이쪽이 수학 나예요. 수학 가에 표준 점수 11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세 번째요. 110점을 맞았다면 5%의 가산을 받으면 그 학생의 수학 가의 표준 점수는 122.9가 되는 거죠. 10%의 가산점을 받으면 128.7이 되는 거고 15%를 받으면 134.6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학 나형을 본 아이와 비교를 해본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5% 가산점을 받으면 123점이 된다. 그래서 등급은 대충 3등급 정도 된다. 수가에서는 4등급이었는데 가산점을 받았더니 3등급이 되더라. 10%의 가산점을 받았더니 130점이 되더라. 그랬더니 등급이 2등급이 되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그냥 비교하려고 만든 건데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가산점을 줄 경우 취득 점수에 가산점을 곱한 그 점수를 더하시면 돼요. 더해서 비교하면 등급상으로 4등급인 아이가 5% 가산점을 받으면 3등급인 아이와 똑같고 10%를 받으면 2등급을 받은 아이와 똑같더라. 15%를 받으면 이거는 거의 만점인 점수가 되더라. 그렇죠? 만점이 지금 134.6이니까 거의 1등급이 오버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인 거고요.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100분위의 가산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한 세 번째 정도만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원점수와 이런 건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자, 100분위 점수 세 번째 77점이에요. 이 학생이 수학 가형을 봐서 100분위 77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5%의 가산점을 받는다면 80.9가 되고요. 10%의 가산점을 받으면 85.1이 되고 15%의 가산점을 받으면 89.8이 되더라. 그래서 5%의 가산점을 받을 경우에는 100분위가 한 82점 되니까 대충 등급을 따져봤더니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과 같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의 가산점을 받으면 약 85.1 정도 되니까 이쪽 보시면 원점수 72점 맞은 아이랑 비슷하고 15%를 받으면 2등급 받은 아이 100분위 93점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산점을 받으면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표예요. 보여주는 표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만든 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가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학에 반영하는 점수, 그게 표준 점수면 표준 점수의 가산점이고요. 100분이면 100분위의 가산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저희 상담때 따로 어저께 어떤 학부형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 가산점을 자꾸 구해달라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혹시 뭐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수능 반영 방법과 지원 전략 부분인데요. 학생이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할까 이렇게 봤을 때 국수, 영, 탐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탐구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기준으로 한번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영어가 약하고 탐구가 강하다 그러면 영어 반영률이 작고 탐구 반영률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가 20% 탐구가 30% 있는 대학을 찾아봤더니 이런 대학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대학이더라. 저기 뭐 한국외대 홍익대를 이렇게 색깔을 바꾼 건 올해 바뀐 대학이라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놨다 보시면 되고요. 또 그건 자연계 학생 중에 특히 탐구 강한 학생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원의 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문계 학생이라면 국어가 강하고 사회가 약하면, 인문계는 국어하고 사탐이 반영률이 대부분 높은 대학인데 이런 대학들은 사탐의 반영률이 약한 거죠. 약하니까 이런 대학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4개의 영역이 다 비슷해요. 이런 애들은 4개의 영역을 똑같이 반영하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사실 4개의 영역을 똑같이 반영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아요. 찾아봤더니 이런 대학이더라고요. 경인교대, 서경대 군사학과, 이화여대, 홍익대는 그 서울 캠퍼스 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5%씩 반영하더라. 이런 퍼센트인 거죠. 그래서 학생이 4개의 영역을 골고루 받는 학생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영역이 높고 어떤 영역이 낮습니다. 낮을 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연계 학생이라면 대부분 뭐 수학이 강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과탐이 강해야 되는데 과탐 강하고 영어 약하다면 저런 대학 이런 식으로 좀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탐구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 반영.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갈 때 이걸 꼭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은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환 표준 점수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사탐에서 경제를 다 맞았다면 표준 점수가 72점이 나옵니다. 근데 윤리와 사상을 다 맞았다면 표준 점수가 62점이 나와요.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것은 당시 시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와 사상 같은 거는 시험 문제 솔직히 좀 쉬웠습니다. 쉽다 보니까 만점자가 많아진 거예요. 만점자가 많아져서 올해 수능을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이 많아졌고 2등급이 없습니다. 세계지리도 2등급이 없죠. 그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대학이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해버리면 경제본에는 72점이고 윤리와 사상본에는 62점이잖아요. 다 맞았는데 선택 과목 때문에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매년 바뀌죠. 시험 문제 난이도와 응시 인원이 어떤 애냐에 따라서 맨날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그냥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국수형은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하는데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주자. 그래서 어떻게 변환 표준 점수를 주냐면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를 주는 거예요. 100분위가 100이라면 사탐은 66.4를 준다는 뜻이에요. 100분위가 99면 66.2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점수는 매년 바뀝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거는 아직 발표 안 했어요, 대학이. 요 발표가 이제 12월 한 20일 근처에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그래서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 거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요. 만들어 본 거고 위에 있는 점수는 올해 거를 대입시켜 버린 거죠. 또 제2외국어 한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어는 다 맞으면 93점이 나오는 거예요, 표준 점수가. 근데 스페인어는 다 맞으면 67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표준 점수를 그냥 반영해 버리면 아랍어 본에는 93점이고 스페인어 본에는 67점이니까 차이가 얼마가 나죠? 26점 차이가 나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100분위를 가지고 100점이면 73.3, 99점이면 70.72를 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일부 대학이 제2외국어를 사탐한 과목을 바꿔주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100분위를 기준으로 90점이 넘는 과목은 제2외국어를 반영하는 게 유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2외국어는 예를 들어 그 아이가 뭐 아랍어나 뭐 스페인어 같은 걸 봤는데 100분위가 93이야. 그럼 67.09잖아요. 67.09. 93이면 사탐은 64.0이잖아요. 그래서 사탐보다는 제2외국어로 대체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100분위를 가지고 100분위가 90이 넘으면 근데 100분위가 90이 넘지 않으면 역전돼요. 여기서부터 89 제가 빨간 걸 표시해놨죠. 역전이 됩니다. 사탐이 더 유리해진다. 그래서 사탐을 반영할 거냐 제2외국어를 반영할 거냐는 90이 넘냐 안 넘냐를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대학이 선택해요. 대학이 유리한 식으로 선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탐인데요. 가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같은 경우 지구과학을 다 맞히면 표준 점수가 74점이에요. 근데 물리 1이나 지구과학 2는 다 맞아도 표준 점수가 66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이 변환 표준 점수를 대학이 발표를 해줘야 돼요. 그걸 가지고 변환을 시켜봐야 돼요. 변환을 시켜야 자기 점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언론에서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떤 학생이 자연계 학생인데 다 맞았는데 서울 의대 시험 봐서 떨어졌다. 어떻게 다 맞은 애가 서울 의대에 떨어지냐. 이제 이런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기자분이 수능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다 맞아도 다 맞은 게 아닌 거예요. 과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구과학은 다 맞으면 74고 물리와는 66이 되니까 차이가 나잖아요.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인문계열 어떤 학생이에요. 국어, 수학나 영어는 점수가 140, 133, 100이라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학생은 경제하고 사회문화를 선택하다 보니 다 맞은 거예요, 둘 다. 표준 점수가 72점, 67점이 나와서 512점이 나왔고요. 윤리와 사상과 세계 지리를 선택한 학생은 다 맞았는데 표준 점수가 62, 65니까 500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해버리면 두 학생 다 사탐을 다 맞았는데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왼쪽 학생은 512점이 되고 오른쪽 학생은 500점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얼마가 나는 거죠? 12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12점을 보정을 하는 거예요. 대학은 보정을 해서 아래 거예요. 두 번째 걸 보시면 점수를 주는데, 경제는 다 맞으면 백분위가 100이에요. 100이니까 66.4를 주는 거예요. 사회문화는 다 맞았을 경우 백분위가 99예요. 다 맞았을 경우. 그래서 66.2를 주는 거죠. 그래서 경제와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아이는 505.6이 되는 거고요. 윤리와 사상은 다 맞아도 백분위가 93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4.02가 되고, 세계지리는 다 맞으면 98이에요, 백분위가. 그래서 65.85를 주니까 점수가 502.8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했을 때는 두 학생이 12점의 차이가 나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주면 차이가 줄었죠. 약, 그렇죠? 2.6인가요? 좀 줄은 거잖아요.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계도 똑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를 쓰냐면,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해 버리면 너무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다 맞은 학생인데.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고 있다. 근데 변환 표준 점수를 쓰더라도 점수가 똑같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맞았다고 백분위 10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과목 선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럼 어느 과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거는 시험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는. 그것을 지원한 아이가 어떤 애들이 왔느냐, 또 시험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 나오려면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서 내가 잘해야 잘 나오는 것인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만점자가 왕창 나와버리면 백분위 100이 사라지는 그런 구조고요. 또 시험 문제가 또 너무 어려워서 만점자는 없었지만 상위,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워서 잘 본 애가 동점자가 많아지면 역시 또 백분위 100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쉽고도 중요하지만 어떤 애가 받지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수능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과연 수능은 공정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뭐 다 맞았는데 점수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불공정한 부분도 안고 있다. 이것이 이제 수능의 현실이다라는 부분을 보시고, 다만 대학은 그러한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백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상위권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자기 점수를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인문계의 경우 사탐 대신에 제외국어로 바꿔주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런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를 쓸 때는 백분위가 90점이 넘을 때는 제외국어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느 대학이 제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느냐? 이런 대학이죠. 이런 수도권에 있는 이런 대학,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입니다. 이런 대학. 그래서 여기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원주에 있는 거죠. 저 두 대학이 제외국어 한문을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외국어를 잘 봤으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동생분이 있다면 제외국어가 잘 나오면 90% 이상 나온다면 응시를 시켜서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탐구 과목에서의 반영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학생이 탐구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지만 탐구 두 과목이 둘 다 잘하거나 뭐 둘 다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데,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고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의 경우에는 두 개를 다 반영하면 두 개의 평균이 나오지만, 하나만 반영한다면 못하는 건 버리면 되잖아요. 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이제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이다. 이 점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탐구 두 과목 중에 하나 잘 보고 하나 못 보내는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떤 대학이 하나를 반영할까, 이런 부분도 잘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별 한산 점수로 이제 석차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요건 이제 반영 비율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국어의 표준 점수가 어떤 학생이 140, 수학 가가 133, 영어 1특급 받았고요. 과탐 134를 맞았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학생의 점수는 이제 407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더하면. 그러면 25, 25, 25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이라면 407점이라고 하는 점수로 학생이 응시를 하겠죠. 근데 대학마다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율을 곱해본 거예요. 서울대학은 국어 33.3%, 수학 40%, 영어는 감점 적은데 1등급이니까 감점 없고요. 과탐 26.7%를 반영하죠. 그랬을 때 밑에 나오는 점수예요. 46. 이 점수를 다 더해봤더니 406.8이 되더라. 그래서 원래 단순히 했을 때는 407점인데 비율을 곱했더니 406.8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고려대 방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국어가 31.3%, 수학 가가 37.4%, 과탐 31.3%를 곱해봤더니 406.5가 나오더라라는 거죠. 나오고 서강대 방식이죠. 서강대 방식으로 했더니 407.2가 나오더라. 이 학생의 단순 점수는 407이었는데 각 대학별 반영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서울대 방식으로 했더니 대충 상위 0.03%가 되고 두 번째 방식은 0.15%가 되고 서강대 방식으로 했더니 0.002가 되더라. 그러니까 상당히 점수가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 비율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취득한 점수 중에서 잘 본 과목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불리표로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또한 동점자가 양상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뭐 점수가 그 배치선상에 커트라인 성보다 여유가 있는 학생이면 괜찮을 텐데 아슬아슬한 학생이라면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라면 대학이 동점자를 따질 때 무엇을 우선으로 할까라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을 가지고 우열을 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신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동점일 때는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각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달라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인문은 국어가 중요하죠. 국어, 수학, 탐구 거기까지 동점자가 나오면 교과 성적. 자연계의 경우는 수학, 탐구, 국어, 교과 성적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대학마다 인문, 자연, 상경별로 어느 영역에 가산점을 주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커트라인 선상에서 점수가 조금 뭐 여유 있게 뭐 1, 2점이라도 높게 지원한 학생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막 지원을 했거나 약간 상향 지원을 했을 경우 이런 부분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의 학부 변동 사항을 파악하자. 요거는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의 합격 점수를 가지고 올해 합격선을 예측하는데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설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카톨릭 대학의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같은 경우는 신설됐어요. 신설된 학과의 경우 작년도 합격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걸 보고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까? 그 대학의 비슷한 학과의 점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면 되고 학부의 이름이 바뀌어서 자 통합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문과, 동아시아, 프랑스어 세 개가 통합돼서 어문계열을 뽑았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 개 학과의 합격선이 좀 달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문과가 좀 높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하고 프랑스어가 낮았다고 합시다. 높고 그렇다면 합쳐놓으면 어디로 되느냐. 높은 쪽이 커트라인이 될까요? 낮은 쪽이 될까? 가운데가 될까? 그래서 높은 쪽은 낮아지겠죠? 낮은 쪽은 높아지기 때문에 세 개가 합쳤을 때는 가운데선의 합격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합쳐진 경우에는 그걸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문학과를 나는 가고 싶어요. 이 학생은 합쳐졌기 때문에 합격선이 낮아지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프랑스학과를 가고 싶어요. 이 학생은 합쳐지면서 작년에 프랑스과보다는 합격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을 보시면서 이 통합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학과 이름이 바뀌었다. 바뀐 거는 전년도의 이름을 가지고 합격선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신설된 학과들이 있어요. 신설된 학과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렇죠? 그 대학에 없었던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 학과와 비슷한 학과의 위치를 찾아서 그 비슷한 학과의 합격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신설학과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변경된 건 그냥 이름만 보시면 되고 합쳐진 건 합격선이 달라지고 또 나눠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나눠진 거. 학과가 나눠지니까 학부로 뽑다가 학과로 나눠지면 상위 학과는 높아지고 하위 학과는 낮아집니다. 그걸 보시면서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에서의 변화를 좀 참고하시라고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경기권이죠. 경기권 대학도 한번 살펴보시고 강원권입니다. 강원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 한동대 항공경영학과가 항공경영물류학과로 이건 이름이 바뀐 거죠. 이름이 바뀐 거고 강릉원주대학의 조형예술 디자인학과가 신설된 거죠. 신설됐고 미술학과와 공예조형 디자인학과는 폐지가 됐어요. 폐지되고 신설됐기 때문에 요 조형예술 디자인학과는 폐지된 공예조형 디자인학과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계자동차공학과가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으로 나눠졌죠. 나눠졌을 때의 경우는 두 개의 합격선이 유불리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합쳐지는 경우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가 합쳐져서 컴퓨터공학과가 되는 이런 경우에는
높은 과와 낮은 과의 중간 정도에서 합격선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경동대학이 웰리스 경영학과가 신설됐고요. 중등특수교육은 또 폐지됐고요. 이름이 바뀌었고요. 한림대 같은 경우도 나눠졌죠. 경영대학의 경영금융하고 경제가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거. 또 의과대학의 의회간호학부가 의회과 간호학과 이렇게 분리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학과는 작년도 합격선을 찾을 때 작년도 거를 보실 때 분리됐으면 작년 거 이름을 찾아가셔야 돼요. 신설된 거는 뭐 작년 합격선이 없겠지만 분리가 되거나 통합된 건 작년도 걸 찾아보시면서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점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원 합격률과 이제 경쟁률을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원을 모든 것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몇 개를 좀 보여주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인데요. 서울대학 같은 경우에 경영대학 그러면 인문계에서 거의 탑인 대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원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서울대는 3번의 충원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경영대학을 보니까 58명을 뽑았는데 저 58명은 올해예요. 올해 58명을 뽑는데 작년도에 3차에서 1명 정도 충원, 경제학과는 1차에서 2명 정도 충원. 그래서 요거는 왜 보여주냐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고 자연계 쪽을 보시면 충원이 좀 벌어지죠. 화생공 1차 4명, 2차 4명, 3차 1명, 9명 빠졌죠. 간호 보여주죠. 그래서 자연계 쪽에서 이렇게 충원이 좀 벌어지는, 특히 화생이나 뭐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이 아이가 서울대를 붙었는데 딴 데로 간 거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를 붙고 딴 데로 갔다면 어디 지방에 있는 의대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좀 추리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 식물, 동물, 생명 뭐 이런 계통의 충원. 그럼 쟤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좀 다른 대학에 더 좋은 과를 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쓰고 가지 않았을까? 오히려 낮은 학과 쪽에서 별로 발생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좀 자연계 상위학과 쪽에서 충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경우. 연대죠. 경영학과 엄청나게 충원이 돌아가죠. 그걸 보시면 돼요. 경영학과 작년에 올해 모집인원 111명이에요. 1차에 100명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합격한 애가 다 어디로 간 거죠? 다 빠져나간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로 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 알 수 있겠죠? 많이 빠져나가죠. 경제학과도 거의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경영경제 애들이 이렇게 왕창 빠져나가는 것은 다 서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외교, 행정, 영문 이런 부분은 1차만 나왔고 2, 3차에서는 안 나왔죠. 안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연대 경영경제 붙은 아이들은 최초 합 붙은 아이는 연대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서울대생이 잠깐 멈췄다 간 거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 쪽 보세요. 상당히 1, 2, 3, 4차까지 많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 특히 의회과 보세요. 20명 뽑는데 1차에 16명이 사라졌어요. 연대 의회를 붙은 16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2차에 5명이 또 빠져나갔어요. 3차에 1명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상위권 학과들, 또 자연계 쪽은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방 의대하고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더라. 인문 쪽은 1차에서 빠져나가죠. 서울대로 빠져나가고 그다음부터 안 빠져나가더라.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이제 연대이고요. 요건 이제 고대인데요. 고대는 9번의 충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는 어디 있냐면요. 고려대 입학처 가서 자료실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실에 가서 찾았는데 이 서울대나 연대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렇게 자신 있게 뭐 서울대는 3차까지 이렇게 연대는 4차까지 보여줬는데 고대는 차시로 안 보여주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 방으로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추적할 수는 없었어요. 도대체 1차 몇 명이고 2차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9차까지 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연대인데 연대는 4차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의지인데 고대가 9차까지 갔는데 뭐 9차에 몇 명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9차까지 충원을 했더라 고대가. 그랬을 때 경영대학이 48명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역시 경영이 많이 빠진 건 이 아이들이 일부는 뭐 서울대로 갔을 거고 일부는 또 연대로 갈 수는 없죠. 같은 군이니까. 그래서 서울대로 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자연계 쪽에 좀 빠진 아이들은 지방 의대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서강대를 봤더니 서강대 역시도 그렇죠? 인문 쪽에 이제 서강대에서 빠져나가는 아이라면 주로 연대나 고대로 빠져나가는 아이겠죠. 인문 쪽에 빠져나가기는. 자연 쪽에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거의 연대나 고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이겠죠. 그래서 이런 충원이 이렇게 도는구나. 그래서 5차까지 서강대가 충원한 것을 홈페이지에서 제가 찾았고요. 한양대인데요. 이것도 홈페이지에 가면 있어요. 한양대 역시도 모집 인원하고 빠져나가는 인원을 보면 최초에 붙은 아이들 경영 행정학과 같은 거 보면 행정학과 모집 인원이 12명인데 1차 13명이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12명인데 13명이 빠져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 12명은 올해 인원이에요. 올해 인원. 올해 인원이고 작년에는 충원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12명보다 더 됐던 거예요. 저것도 올해는 12명이지만 충원이 나오면 12명보다 더 되겠죠. 그러면 13명이 빠졌다는 것은 합격자 거의 전원이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대학으로 갔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충원이 돈다. 그래서 이게 가군, 나군, 다군에서 군별 하나씩만 원서를 쓰지만 충원이 상당히 활발하게 돌고요. 특히 상위권대의 상위 학과 아이들은 1차에 붙은 아이 중 그 대학 다니는 아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딴 데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원서를 쓰시면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과 학과를 선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문과, 이과의 수능 응시 인원을 보면 문과가 이과보다 조금 많습니다. 6대4 정도 되고요. 근데 기업체에서 채용 비율은 2대8로 오히려 자연계 쪽이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4년제 대학의 전공 취업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하고 마무리 팁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제 4대 그룹의 선발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건데요. 삼성, 현대, SK, LG의 선발을 보면 자연계가 80%, 인문계가 한 20%, 특히 현대 같은 경우 보면 8대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4대 그룹 선발 5명 중 4명은 이공계 출신이더라. 그래서 사실상 이공계, 기계, 전자, 화학 이쪽은 거의 취업률이 100%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그래서 취업을 생각한다면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취업이 잘 된다고 또 무조건 가서는 안 되죠. 학생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갔다가 또 수업을 따라가기조차 어렵다면 좀 곤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연계가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일단 수능을 나는 인문계로 사탐을 봤는데 그럼 자연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대학들이 사탐을 응시한 인문계 학생들을 받아주는, 자연계에서 받아주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많은 학과가 받아주고 있고요. 카톨릭대학 그렇고요. 강운대, 또 단국대는 천안 캠퍼스에서 전 학과가 의예치를 제외하고 전 학과가 사탐을 보고 오는 학생을 받아주고 있다. 상명대, 숭실대가 많이 있고요. 또 동덕여대나 서울여대 같은 그런 여대에서는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을 자연계에서 받아주고 있다.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점은 한국 교육부와 교육개발연구원에서 2018년도 12월 27일자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피에 들어가서 한번 따져봤어요. 어떤 학과가 취업이 잘 될까를 따져본 거죠. 그래서 역시 취업이 잘 되는 건 약대 90%, 의대 89%, 이쪽이 취업이 잘 되죠. 근데 인문계 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경영 경제학과의 취업률은 63.4%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연계에서는 생물이나 화학과를 많이 쓰는데 그쪽의 취업률을 살펴봤더니 약 57%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한 자료인데요. 취업률 중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직장을 대상으로 이제 발표를 한 자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학과 선택을 할 때 취업률도 한번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이제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팁인데요.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떨어지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가군, 나군, 다군의 성격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이 꼭 합격을 해야 된다. 안정적인 것은 가 또는 나에서 지원을 하셔야 돼요. 가 또는 나에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조금 상향을 하고 싶다. 그것도 가 또는 나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군이 가지고 있는 군의 위상이나 학과별 지원, 모집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다군은 변수가 많습니다. 변수가 많고 또 다군은 사실은 추가 합격 가능성도 높아요.
보통 학생들이 가군이나 나군에서 원서를 쓰고 하나 남는 걸로 그냥 다군을 약간 하향식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다군에 합격한 애는 거의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군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건 역시 가군과 나군에서 지원하셔야 되는 거고요.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많은 모의 지원 결과표가 있습니다. 이 결과표는 모든 대학의 반영 비율을 그냥 25, 25, 25, 25로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25, 25, 25, 25인 대학은 많지 않죠. 대부분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을 곱해서 내 점수를 구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에 합불 자료를 100%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 인원의 변화가 벌어졌고요. 반영 비율에 대한 변화가 벌어졌고요. 또 수능 점수 자체가 작년 점수랑 올해 점수가 다릅니다. 수능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표준 점수는 수능의 난도나 지원 모집 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점수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원 전략인데요. 시간대별 경쟁률을 좀 확인하고 전년도 경쟁률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각 대학의 입학처에 가셔서 자료실로 가시면 전년도 경쟁률이 뜹니다. 그 경쟁률을 보면서 좀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어떤 대학들의 그 경향을 보면 초반에 경쟁률이 팍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했다가 갑자기 첫날 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약간 보합이 돼요. 멈춰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멈춰 있으면서 경쟁률이 아직 1대1이 안 되는 학과들도 있어요. 멈춰 있는 학과들은 눈치 보는 학생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눈치를 보죠. 그러다 마감일이 되면 갑자기 팍 올라가는 거죠. 팍 올라간다. 그리고 정시 모집은 원서 3장을 쓰기 때문에 경쟁률이 3대1이다 그러면 거의 기본이죠. 기본인데 인문계는 한 3.5대1 정도가 기본이고요. 자연계는 한 2.3대1 정도가 기본이다. 이 정도는 그냥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이걸 감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 영역을 반영할 경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반영 비율, 또 수시에서 2월 인원, 또 신설 모집 단위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어디인가? 왜냐하면 중하위권 대학에는 수학 가를 본 학생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수학 가를 반영한다. 근데 내가 수학 가를 봤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응시 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자연계지만 수가를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신설학과 같은 경우 입시기간의 배치표를 보면 잘못 배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설학과는 입시기간의 배치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합격성이 높은 대학 보면 다 나가나 혹은 2+1 한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의 경쟁률이 높을 수 있고요. 또 경기를 가지고 측면하면 불경기에서는 토목이나 건축과는 거의 낮아요. 하락을 하고 국립대나 경영-간호 교육대는 사범대는 좀 상승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학생들 원시수 쓰는 경향을 보면 교대, 간호학과 이런 데 가려고 하는 애들 또 국립대 갈래요. 이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경기가 불경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에 좋은 자료들이 많죠. 교육청이나 학교에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하고 반드시 좀 상담하시고 거기에서 결론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는 여러분의 성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요즘에는 다 프로그램이 다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대학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대학을 좀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부모님이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상의했으면 좋겠다. 또 학교는 나를 합격시키기 위한 열정도 있고 또 진학에 있어서 내가 뭐 말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유일한 사람은 담임선생님이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면담을 할 때 철저하고 준비하시고 숨김없이 자신의 상황을 잘 얘기를 해서 나는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학과를 또는 어떤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드려서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 전략의 경향인데요. 대부분 경향을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은 가군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를 썼다면 나군에서는 연고대를 쓰고 다군에서는 의대 정도를 쓰죠. 순천향대나 상지대 의대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가군에서 서성 한 2를 쓰는 학생이라면 나군에서는 성균관대나 한양대 정도 약간 뭐 혹은 고려대 이 정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생이 가군에 서울대를 썼으면 나군에서는 주로 연고대를 쓰고 다군은 의학계를 쓰더라. 또
중앙대 창의 ICT 공제, 요건 다군에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상위권 학생이라면 반드시 가군, 나군에서 안정과 적정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안정한 것도 가군 또는 나군에서 써야 되고요. 또 수능 활용 지표를 확인해서 그 대학이 표점을 반영하는 대학인지, 어디죠? 홍익대나 한국항공대 같은 경우죠. 표점과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 건대, 동대 뭐 이런 대학들이고요. 인하대일 거예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 숙명여대, 국민대, 단국대 이런 대학이죠. 또 중위권 대학이라면 가나 다군에서 안정, 적정, 상향 지원 이것을 분산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수능 활용 지표가 백분위냐 표준 점수냐. 백분위일 가능성이 큰데 또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또 모집 단위별로 인원, 경쟁률, 또 교차 지원 허용 여부, 가산점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중하위권 학생이라면 대학의 수준보다는 취업률 높은 학과를 좀 보셔야 되고요. 가끔 또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대학이나 또 전문대에서 유망학과들이 있어요. 유망학과들을 보시면서 좀 하위권 학생이라면 졸업 이후에 취업을 좀 생각하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좋은 지원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학생이 가장 중요한 진로를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진로 선정할 때는 이제 취업도 좋고 당연히 뭐 학생이 뭐 취업할 수 있는 학과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는데요. 자신의 좀 흥미, 적성 이런 것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래 직업 변화나 집안의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과를 결정을 하겠지만, 자신의 적성과 희망을 잘 고려해서 나의 특성에 맞는 학과가 어디인지. 왜냐하면 취업에 좋은 학과를 선택해서 갔다가 그 대학에서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적성과 희망, 가치관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학과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EBS 상담실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에 관해서 이제 단세명 상담하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EBS에서도 여러분의 성적으로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BS 상담실에 들어오셔서 입시정보란을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입시학습정보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자에서 상담글을 작성하면 EBS에서는 답변 선생님을 배정하고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되고, 답변을 하면 문자 알림 서비스로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입시 학습 정보를 선택하시고 EBS 대입 상담실 메뉴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EBS 선생님들이 또 여러분을 또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EBS 상담도 좀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학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하고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이번 입시에서 좋은 성과 거두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